수험번호가 보였습니다. 합격이었어요.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친구들 결혼식도 못 갔고 크리스마스도 도서관에서 보냈고 부모님 환갑도 책상 앞에서 맞이했죠. 그 모든 게 오늘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는 울면서 말했죠. 우리 딸 고생 끝났네. 이제 대기업 가는 거지? 김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빅4 중에 고를 거야. 그날 저녁 아빠는 삼겹살을 구웠고 동생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김 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12시 전에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9월이 됐습니다. 빅4 홈페이지를 매일 새로 고침했지만 신입 채용 공고가 안 떴어요. 10월 중견법인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경력자만 모집합니다. 11월 작은 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수습 자리 없습니다. 12월 김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김서연 씨는 여전히 그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새벽 2시 도시락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이면서 생각해요.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2000km 떨어진 서울 박준혁 씨 31살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됐지만 지금 공공기관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이에요. 내년은 모릅니다. 부산 김태훈 씨 26살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코딩 테스트를 50번 넘게 봤지만 전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학원 강사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게으른가요? 실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출발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대 중반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죽도록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AI한테 밀리는 저주받은 세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서연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2019년 3월 그가 회계학과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공식은 명확했어요. 회계사 따면 빅4 간다. 초봉 5천, 3년 차에 7천, 10년 차에 파트너 되면 억대.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고 교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 씨는 그 공식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1학년 때부터 도서관 부층 구석 자리를 점령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앉아서 밤 11시에 나왔죠. 친구들이 축제 가자고 할 때 나는 회계사 공부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방학 때 친구들이 여행 가도 김 씨는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들 단톡방에서 홍대 클럽 사진이 올라왔어요. 김 씨는 세무회계 모의고사 3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환갑잔치날 그는 2시간만 다녀왔어요. 시험이 3개월 남았어. 미안해. 동생이 화를 냈지만 김 씨는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합격하면 다 보상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3년이 지났어요. 시험 전날 밤 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또 유연을 해야 하나? 이미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시험장에서 나올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8월 23일 합격. 김 씨는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포기했던 모든 게 오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죠. 우리 딸 이제 대기업 다니는 거야? 자랑스럽다. 그게 9월 초였습니다. 9월 15일 김 씨는 3일회계 법인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2024년 하반기 신입 채용 공고 없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선배들은 9월에 다 채용 공고 났다고 했거든요. 9월 20일 삼정. 신입 채용 이정 미정. 9월 25일 안진. 정력직 수시 채용. 9월 30일 한영. 2025년 상반기 공고 예정. 김 씨는 기다렸습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됐어요. 공고가 안 떴습니다. 2025년 1월 드디어 3일에서 채용 공고가 났어요. 김 씨는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모집 인원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30명. 작년엔 200명을 뽑았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30명이었습니다. 지원자는 400명이 넘었어요. 경쟁률 13대 2. 김 씨는 서류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학점 3.8, 토익 950점, 봉사활동 경력, 회계 관련 인턴 경험까지 빼곡히 적었어요. 2주 후 결과가 왔습니다. 불합격.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데? 학점도 괜찮은데? 왜? 중견 회계법인 10곳에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8곳은 답장이 없었고 2곳은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김 씨가 전화했습니다. 신입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신입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5월, 김 씨는 작은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직원 3명짜리 사무소였습니다. 60대 세무사님이 말했어요. 급여는 월 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6개월 수습기간이 지나야 정식이고요. 그전엔 180만 원이에요. 김 씨는 계산해봤습니다. 3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 포기한 것들, 학원비 800만 원, 교재비 200만 원, 그리고 월급 180만 원 편의점 알바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8월, 김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월 160만 원입니다. 세무사 사무소보다 적지만 김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때까지 버티자. 분명 기회가 올 거야. 2026년 1월
김서연 씨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새벽 2시 혼자서 도시락 유통기한 스티커를 붙이다가 문득 생각해요. 선배들은 다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 학점을 더 올렸어야 했나? 아닙니다. 김 씨가 잘못한 게 없어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박준혁 씨, 31살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지금 공공기관 법무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1년 계약, 연봉 3천만 원, 로스쿨 등록금 1억 5천만 원 들였는데 말이죠. 박 씨는 오늘도 퇴근 후에 채용 사이트를 뒤집니다. 경력 3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시니어급. 신입 자리는 없어요. 계약이 7개월 남았습니다. 그 후는 모릅니다. 부산 김태훈 씨. 26살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코딩 테스트를 1년 동안 준비했어요. 백중골드 달성, 프로그래머스, 레벨 4,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전부 코딩 테스트에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지금 코딩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요. 월급 220만 원. 개발자가 되려고 공부했는데 개발자 지망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게으른가요? 준비가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규칙을 지켰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에 붙었고 자격을 땄습니다. 근데 경기장에 도착했더니 꼴대가 사라져 있었어요. 2020년까지만 해도 공식은 명확했어요. 자격증 따라 신입으로 입사해라. 3년 배워라. 그럼 전문가가 된다. 근데 2024년 이 공식의 2단계가 사라졌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하는 부분이 증발해버렸어요. 왜일까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회계법인 임원회의 시 한 파트너가 발표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2025년 인력 운영 계획이에요. 화면에 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신입 회계사 1명, 연간 비용, 초봉 4,500만원, 4대 보험 650만원, 교육비 2천만원, 사무공간 500만원, 복리후생 350만원, 합계 7천만원입니다. AI 시스템, 연간 비용, 부동료 600만원, 유지보수 200만원, 합계 800만원이에요. 파트너가 말합니다. 신입 1명 비용으로 AI 시스템 8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입 1명과 AI 8개 중 뭐가 더 생산적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답은 명확했거든요. 다른 파트너가 손을 듭니다. 하지만 신입을 키워야 나중에 중견, 시니어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파트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10년 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남아야 해요. 경쟁사도 신입 채용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신입 뽑으면 비용 구조에서 밀립니다. 이게 기업의 논리예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숫자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회계법인에서 신입이 하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기업 재무제표 1차 검토, 결산자료 정리,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 세무신고서 오류 체크. 이런 업무였죠. 신입 회계사 1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업무량. 기업 재무제표 2개 검토입니다. 한 달이면 40개 정도 되겠네요. 근데 AI는요? 하루에 50개를 처리해요. 정확도는 신입보다 높습니다. 딜로이트가 2023년 도입한 AI 감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한 중견기업 재무제표를 입력하면 2시간 만에 1차 감사 보고서가 나와요. 신입 회계사 4명이 일주일 동안 할 일을 AI가 오전에 끝냅니다. 기업 입장에서 다시 계산해 봅시다. 과거 방식, 신입 10명 고용, 연간 7억 원, 재무제표 처리 월 400개. AI 방식, AI 시스템 10개, 연간 8천만 원. 재무제표 처리 월 1,500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비용은 10분의 1로 줄고 생산성은 3배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회계법인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계산은 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IT, 의료, 모든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 채용 숫자를 보겠습니다. 회계사 합격자 대비 빅4 채용. 2020년 합격자 957명, 채용 920명. 거의 1대1이었죠. 2024년 합격자 1200명, 채용 280명,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네이버 신입 개발자 채용 2020년 300명, 2024년 80명, 4분의 1입니다. 카카오 2020년 200명, 2024년 50명, 쿠팡 2020년 150명, 2024년 40명, 토스 2020년 100명, 2024년 25명. 패턴이 보입니까? 전부 똑같아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의 결과예요. 한 스타트업 대표가 2025년 컨퍼런스에서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2023년까지 신입을 매년 10명씩 뽑았어요. 근데 2024년부터 0명입니다. 왜냐고요? 챗GPT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우리 시니어 개발자 3명이 AI를 활용해서 신입 30명이 할 일을 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입을 안 뽑죠. 청중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엔 시니어가 없어지지 않나요? 신입이 성장해야 시니어가 되는 건데. 대표가 답했어요. 그건 10년 후 문제입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경쟁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만 신입 뽑으면 비용에서 밀립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기업이 사악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AI가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면 AI를 쓰는 게 맞아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지 청년 고용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모든 기업이 동시에 같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입 채용이 집단적으로 사라집니다. 경험을 쌓을 통로가 막혀요. 10년 후엔 시니어가 없어지겠죠? 근데 기업들은 10년 후를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역설입니다. 개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 집단적으로는 재앙이 됩니다. 2025년 12월 한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내 대기업 인사팀장이 쓴 글이었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겼습니다. 저는 굴지의 대기업 인사팀장입니다. 익명으로 증언합니다. 2024년 우리 회사 신입사원 채용은 0명이었습니다. 2025년도 0명입니다. 2026년 계획도 0명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0명일 겁니다. 왜냐고요? AI가 신입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정리, 보고서 초안, 시장조사, 고객응대 이런 거 다 AI가 해요. 우리는 이제 경력 5년 이상만 뽑습니다. 바로 팀장급으로 투입 가능한 사람만 필요해요. 신입을 키울 시간도 여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정상입니다. 앞으로 신입 공채는 사라질 겁니다. 이 글의 댓글 3,000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재앙의 피해자가 바로 김서연, 박준혁, 김태훈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2025년 5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한 야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을 향해 소리칩니다. 장관님, 2024년 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1,200명입니다. 근데 빅4 회계법인 채용은 280명이에요. 나머지 920명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이 답변합니다. 그건 민간기업의 채용 문제입니다. 교육부 소관이 아닙니다.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로스쿨은요? 매년 2,000명을 변호사로 배출하는데 로펌 채용은 600명입니다. 1,400명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법무부 차관이 답변해요. 로스쿨은 다양한 진로를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꼭 로펌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로스쿨 등록금 1억 5천 쓰고 개업 변호사로 연 3천 버는 게 다양한 진로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실체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말해요. 우리는 시험만 관리합니다. 채용은 기업 문제예요. 고용노동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용정책만 합니다. 전문직 자격은 교육부 소관이에요. 기획재정부는 답해요. 우리는 경제정책을 합니다. 개별 산업은 각 부처 문제예요. 공이 빙빙 돌아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 사이 김소연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박준혁은 1년 계약 끝나면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김태우는 학원 강사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봅시다. 시스템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한국의 전문직 자격제도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랬어요. 국가가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증 가진 사람은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 자격증은 곧 취업 보장이다. 이 공식이 60년 동안 작동했어요. 회계사, 변호사, 의사, 변리사, 자격증만 따면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은 목숨 걸고 공부했고 부모들은 등록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2020년대 들어서 이 공식이 깨졌어요. 자격증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정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만 부여합니다.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시장은 말해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만 뽑습니다. 자격증은 정부가 만든 거예요. 학생들은 묻습니다. 그럼 우린 누굴 믿고 공부했어야 했나요? 답이 없습니다. 대학도 책임이 있습니다. 2024년 한 대학 회계학과 학과장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빅4 가는 겁니다. 토봉 5천만 원입니다. 객석에 앉은 4학년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근데 요즘 빅4 채용이 많이 줄었다던데요? 학과장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실력 있으면 갑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게 2024년의 대학이에요. 여전히 2010년대 공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예요. 반 로스쿨 홍보 책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변호사 평균 연봉 8천만 원. 근데 실제로는요? 개업 변호사 40%가 연 3천만 원도 못 벌어요. 평균이 8천인 이유는 상위 10%가 3억을 버는 거고 나머지 90%는 3천에서 4천 수준이거든요. 대학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학생이 줄어들면 학과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계속 장밋빛 미래를 그려줘요. 자격증 따면 성공합니다. 학생들은 그 말을 믿고 3년, 4년을 쏟아붓습니다. 정부, 대학, 기업, 세 주체 모두 자기 논리로는 합리적이에요. 정부는 말합니다. 우리는 제도만 만듭니다. 대학은 말해요. 우리는 교육만 합니다. 기업은 답합니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논리가 합쳐지면 뭐가 나올까요?
자격증 따라. 근데 일자리는 없어. 그리고 그건 네 문제야. 이게 청년들한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2025년 7월 한 미지정 회계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조회수 50만을 넘겼습니다. 저는 3년을 갈아 넣어서 회계사가 됐습니다. 학원비 800만 원, 교재비 200만 원, 기회비용까지 하면 5천만 원을 쏟아다 부었어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수습처가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미지정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제가 공부를 못해서? 아닙니다. 저는 합격했어요. 기업이 안 뽑아서? 기업 탓할 수 없죠. 그들도 살아야 하니까. 그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을 남발해 놓고 일자리는 책임 안 지는 게 맞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도대체 뭘 보고 매년 2200명을 합격시키는 겁니까? 시장에서 300명밖에 안 뽑는데 1200명을 찍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했어요. 댓글이 3만 개 달렸습니다. 저도 변호사입니다. 개업 3년 차인데 월 수입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저는 변리사인데 올해 수임 0건입니다. 컴퓨터공학과 나왔는데 개발직 못 구해서 학원 강사합니다.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청년들이 깔려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정부도 대학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안 고칩니다. 2024년 11월 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회계사 합격자가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학원업계가 반발하거든요. 회계사 시험 준비생이 매년 5만 명입니다. 이들이 학원에 쓰는 돈이 연간 4천억 원이에요. 합격자 줄이면 시장이 위축됩니다. 학원들이 로비를 해요. 합격자 늘려주세요. 정치권도 표를 의식합니다. 준비생 5만 명은 5만 표거든요. 들으셨습니까? 정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요. 결국 이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청년을 착취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학원은 회계사 되면 성공이라고 광고하고 대학은 로스쿨 가면 미래보장이라고 학생을 모으고 정부는 자격증 취득자 증가라는 통계를 자랑하고 기업은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고 보고합니다. 모두 자기 목표는 달성했어요. 근데 청년들은요? 편의점에서, 계약직에서 학원 강사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배신입니다. 가절만 하고 끝낼 순 없죠. 현실적인 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있습니다. 시스템은 쉽게 안 바뀌어요. 정부가 자격제도를 고치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기업이 신입 채용을 다시 늘리기를 기다리는 건 환상이에요. 대학이 솔직해지길 기대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변화를 기다리면 여러분의 20대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바꿀 순 없지만 시스템을 비집고 들어갈 순 있어요.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자격증을 무기가 아니라 재료로 봤다는 겁니다. 이정미 씨, 29살, 2023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비포에 못 갔어요. 다절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계를 필요로 하는 곳이 회계법인만 있나? 이 씨는 스타트업 회계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초기 스타트업들은 회계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빅4를 쓰기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이 씨는 빅4 가격의 3분의 1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챗GPT로 결산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그 시간에 세무 전략을 짰습니다. 6개월 만에 고객사 20곳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연수입 8천만 원을 넘겼어요. 이 씨가 말합니다. 빅4에 못 간 게 오히려 기회였어요. 기존 시장에서 밀렸으니 새 시장을 만든 거죠. 김재현 씨, 32살, 개업 변호사입니다. 수임이 없어서 1년 동안 고생했어요. 2024년 중반 생각을 바꿨습니다. AI랑 경쟁하지 말고 AI를 쓰자. 김 씨는 AI 법률 도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할래 검색은 5분이면 끝나고 계약서 초안은 10분이면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고객 상담을 3배 늘렸어요. 과거엔 하루에 상담 한 건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리서치하느라 썼거든요. 근데 AI가 리서치를 대신하니까 하루에 상담 3건이 가능해졌어요. 상담 건수가 늘자 수임도 늘었습니다. 2025년 수입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어요. 김 씨가 말합니다. AI를 쓰기 전엔 AI가 무서웠어요. 근데 써보니까 이건 도구더라고요. 망치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망치를 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도미노 씨, 27살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지만 대기업 코딩 테스트에서 20번 넘게 떨어졌어요. 점력이 없으니까 면접 기회조차 안 왔습니다. 조 씨는 2024년 중반 전략을 바꿨어요. 경력은 없지만 실적은 만들 수 있다. 깃허브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한 자동화 스크립트였어요. 6개월 동안 프로젝트 1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3개가 스타를 2,000개 넘게 받았어요. 이력서에 깃허브 링크를 걸었습니다. 저는 경력은 없지만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초 한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젝트 받는데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조 씨는 지금 그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자격증을 입장권이 아니라 재료로 보세요. 회계사니까 회계법인만 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회계사 자격으로 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두 번째, AI를 적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쓰세요. 챗 GPT 계정 만드는데 돈 한 푼 안 듭니다. 오늘 당장 써보세요. AI가 뭔지 감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파세요. 고객은 판례 검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승소가 필요해요. 회계 자료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절세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사람이 되세요. 네 번째, 정력이 없으면 실적을 만드세요. 기터브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정력이 없으면 실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좁고 깊게 파세요. 넓은 시장에선 AI랑 싸워야 해요. 좁은 시장에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빠르게 정리할게요. 하나, 챗 GPT 계정 만드세요. 무료예요. 오늘 당장 써보세요. 둘, 자기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10개 적어보세요. 회계법인만 생각하지 말고 스타트업, 유튜버, 1인 사업자까지 확장해서 생각하세요. 셋, 실적을 하나 만드세요. 블로그든 기터브든 유튜브든 돈 한 푼 안 듭니다.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개인의 노력으로 시스템을 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서연처럼 수습처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준혁처럼 1년 계약이 끝나면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국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격 제도를 선봐야 해요. 합격자 수를 시장 수요에 맞춰야 합니다. 대학은 솔직해져야 해요. 장밋빛 미래 말고 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업은 장기 관점을 가져야 해요. 신입을 안 키우면 10년 후엔 시니어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뀔까요? 5년 뒤? 10년 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AI 시대에 증강되지 않은 인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AI를 쓰든 AI가 여러분을 밀어내든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사다리가 사라진 건 맞습니다. 근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사다리가 없으면 밧줄을 던지든 발판을 만들든 여건물로 돌아가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5년 기다리다가 30대를 날릴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비집고 들어갈 건지 이게 저주를 끊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자격증을 무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료로 보고 있습니까? 회계사니까 회계법인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계사 자격으로 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나요? 두 번째, 여러분은 과정을 팔고 있습니까? 결과를 팔고 있습니까? AI는 과정을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건 과정인가요? 결과인가요?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사다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밧줄을 던지고 있습니까? 5년 후에 시스템이 바뀌길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부터 챗GPT를 켜보실 건가요? 이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길이 보입니다. 답이 없다면 지금 당장 찾아야 해요. 저주받은 세대라는 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한 첫 세대로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느냐?